어머님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생각의 차이에서 광문고 국어를 가르치는 이금주라고 합니다.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님들 광문고 국어 난이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일단 난이도부터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난이도 자체는 중간, 보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이들이 난이도 자체는 보통이긴 하지만 국어 시험에 가지는 부담감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타 학교에 비해서 광문고 국어는 부담감이 되게 높은 편인 게 시험 범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는 좀 쉽게 풀 수 있더라도 막상 시험 기간 때 대비를 할 때는 국어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어머님들께 직접 표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작년이랑 재작년 표로 이제 시험 범위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딱 봤을 때 이 정도는 다른 학교랑 비교를 해보면 다른 학교 시험 범위의 1.5배에서 많게는 2배까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1학년 이제 광문고랑 상일여고를 담당을 하는데 또 공교롭게도 두 학교의 출판사가 똑같습니다. 근데 상일여고 국어가 광문고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려운데 시험 범위는 광문고의 절반입니다. 네, 그래서 광문고가 시험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 교과서 자체의 시험 범위도 넓은데 학평이 매번 추가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2023년도에서는 점층적으로 이게 좀 더 늘어나는 거 확인하실 수 있는데 2022년도 재작년 때는 1학기 중간고사 때부터 3개년치 학평이 모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부담이 굉장히 크고 특히 저희 학부모님들께서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2학기 기말고사의 학평 범위입니다. 범위 미지정이라고 적혀 있죠. 이때 당시에 우리 학교에서 어떻게 공지를 했냐면 학평이 들어가긴 할 거야. 그런데 몇 년도 몇 월인지는 안 알려줄 거야.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평 기존에처럼 나오긴 하는데 어디서 나온지를 모른다. 그래서 외부 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외부 지문. 그래서 제가 실제로 2학기 기말고사 때 시험지를 보면서 몇 퍼센트가 교과서에서 나왔고 몇 퍼센트가 범위가 미지정된 거에서 나왔는지 보니까 40%가 범위 미지정 범위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과서 내용을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하고 교과서에서 다 맞았다고 하더라도 학평 범위에서 제대로 풀지 못했다면 1등급을 맞기 힘들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 광문고에서 내신 1등급을 맞기 위해서는 모의고사 실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작품들을 해석할 수 있고 처음 보는 글을 독해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광문고에서는 내신에서도 그런 모의고사 실력이 필요하다는 점. 네,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광문고 국어가 실제로 어떻게 출제되는지 제가 기출문제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는 게 광문고의 대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문제가 이제 몇 년에 걸쳐져서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가 가와 보기의 화자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라고 나와 있는데요. 가가 시험 범위에 포함된 작품이었고 이 보기 작품이 외부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시험 범위에 있었던 지문과 시험 범위 포함되지 않은 지문들을 복합적으로 풀어내야 됩니다. 심지어 화자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굉장히 좀 창의력이 필요한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출제 경향 1번은 외부 작품을 많이 출제한다는 점. 그래서 평소에 단순 암기식으로 학습을 하고 또 낯선 글에 대한 이 이해하는 힘, 독해력이 없다면 풀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랑 가장 다른 점이 바로 이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학교 때는 사실 암기만 엄청 열심히 해도 어느 정도 90점 이상 나왔을 텐데 우리 광문고에서는 암기는 기본적인 거고 암기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국어 실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출제 경향 2번. 고전문학 출제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학교랑 비교를 해봤을 때 1학년 때부터 고전문학을 많이 출제하진 않거든요. 보통 1학년 때는 현대문학의 비중이 좀 높은 편이고 고전문학을 많이 다루진 않는데 우리 광문고에서는 고전문학을 출제를 많이 하는 편이고 심지어는 외부 지문도 고전문학에서 많이 출제를 합니다. 그 말은 아이들이 처음 보는 고전문학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고전 문학은 현대에 쓰이는 단어도 다르고 문법도 다르기 때문에 해석 자체가 쉽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아이들이 고전 문학을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옛날 단어들, 고어나 또 중세 문법에 대한 기초,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광문고 대표 유형 두 번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보시면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딱 문제만 봤을 때는 되게 평범해 보입니다. 중학교 때도 이런 문제는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네, 특이한 점이 가는 학평 범위였고요. 나는 교과서 범위, 다가 외부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범위 출처가 각각 다른 학평과 교과서 작품, 그리고 시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작품까지도 다 엮어서 출제한다는 점이 광문고 특이한 점인데요. 이런 문제 유형이 아이들이 대비하기 좀 많이 까다로워하는 유형입니다. 왜냐하면 시험 대비 때 아이들이 가장 많이 푸는 문제집이 시중 문제집입니다. 뭐 평가 문제집이나 자습서를 많이 푸는데요. 평가 문제집이나 자습서는 교과서에 입각한 내용만 출제를 하기 때문에 교과서 내용은 교과서 내용만 나옵니다. 절대 학평 내용과 엮어서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학평은 변형 문제집 자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광문고에서는 제가 과제집을 제작을 할 때도 직접 제작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제가 직접 제작을 하기 때문에 막 몇백 문제씩 이렇게 주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광문고 시험 경향을 반영해서 교과서 작품과 학평을 좀 대비할 수 있도록 엮어서 볼 수 있도록 또 외부 작품까지 엮어서 애들한테 연습을 시켜주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출제 경향은 문학 개념어의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자, 여기 왼쪽 기출문제 보시면 공감각적 이미지, 원견과 근경, 가정의 진술 이런 것들이 문학 개념어인데요. 자, 이런 문학 개념어는 사실 학교에서도 배우고 학원에서도 배우고 아이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는 건데 광문고의 특징은 이런 문학 개념어를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공감각적 이미지라는 거는 다른 표현으로 바꿨을 때 감각의 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시각의 청각화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표현이 달라졌을 때 우리 아이들이 그게 같은 개념인지 아니면 개념이 좀 꼬아져서 좀 다른 내용으로 바뀐 건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광문고 유형 두 가지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이런 광문고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신 대비해주고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수업은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당년 학교 필기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업을 하기 전에 아이들한테 미리 연락을 합니다. 네, 아이들한테 미리 연락을 해서 우리 학교에서 필기를 어머님들 유인물 다 네, 보이시죠? 네. 네, 그래서 학교에서 설명을 어떻게 해줬는지,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우리 학교 선생님의 견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작품마다 해석이 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보니까 특히 앞반 선생님은 어떻게 설명을 하셨는지, 뒷반 선생님은 어떻게 설명을 하셨는지, 그리고 두 분이 공통적으로 중시한 부분은 대부분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이런 필기들을 제가 다 모아서 아이들한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정말 학교에서 내가 앞반 학생이라면 내가 못 들었던 뒷반 선생님의 견해도 알 수 있고 뒷반 학생이라면 앞반 선생님도 크로스로 다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정리를 하고 있고요. 문학에 비해서는 문법은 견해의 다양성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문법의 경우에도 학자마다 또 교과서 출판사마다 설명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학교에서는 어떤 견해로 설명을 했는지 아이들 학교 필기를 다 반영해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제가 아이들한테 직접 자료로 주는 겁니다. 이 초록 색깔, 보라 색깔 이게 각각 그 선생님들마다 색깔을 다르게 한 거거든요. 초록 색깔은 앞반 선생님 필기, 그리고 보라 색깔은 뒷반 선생님 필기, 빨간 색깔은 앞반 선생님과 뒷반 선생님의 견해가 좀 다른 부분이니까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수강생 100% 전원 클리닉을 진행을 합니다. 자, 이게 제가 좀 밀고 있는 시그니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클리닉의 형식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리닉 형식은 간단합니다. OX 문제를 판단을 하는 거고요. OX에서 판단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X인 것들은 왜 적절하지 않은지 그 근거까지 다 적어낼 수 있어야 클리닉에 통과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강조하는 게 통과할 때까지 안 보낸다. 통과할 때까지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마다 통과되는 시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잘하는 친구들은 보통 1시간, 1시간 이하로 걸릴 때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좀 중위권 친구들이나 중하위권 친구들은 1시간 이상, 2시간 가까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제가 작년부터 이 클리닉 방식을 진행을 했는데 2가지의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중위권 이하의 학생들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위권 이하면 한 4등급 이하인 학생들, 그 학생들은 절대적인 학습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숙제 검사를 해봤을 때 그런 학생들은 숙제에 기복이 있는 편입니다. 어떤 주는 숙제를 잘 해왔지만 어떤 주는 숙제가 부족한 주도 있었고, 또 어떤 주는 숙제만 정말 부랴부랴 해오고 자기만의 공부는 안 돼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주 1회씩 수업 외적으로 불러서 이런 식으로 클리닉을 시켰더니 학원에 와서라도 복습을 할 수 있었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통과할 때까지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학습량이 확보된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위권이었던 친구들이 중위권으로 성적이 많이 올랐고, 중하위권 친구들은 중상위권으로 오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님들께서 궁금하신 점은 이제 1등급으로 가는 법, 2등급 또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해봤을 때 작년에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예비 고1 때 저랑 수업을 하다가 시간표가 안 맞아서 아쉽게 1학기 때는 다른 학원에 갔다가 2학기 때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1학기 때 이제 시험을 잘 봤냐, 성적 어느 정도 나왔냐 물어보니까 1학기 때 국어 빼고 다 1등급이라고 하네요. 이제 국어만 3등급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를 어떻게 했길래 국어만 3등급이냐. 그래서 그 친구는 다른 과목도 다 1등급이기 때문에 국어도 엄청 열심히 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해와라고 했던 숙제 다 했었고, 학교 수업 열심히 들었고, 또 암기도 열심히 했던 친구인데 국어만 유독 성적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친구를 한 1주, 2주 쭉 지켜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맞은 문제에 있어서 잘못된 근거로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생각을 해보시면, 수학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식이 잘못됐거나 한 번이라도 생각을 잘못하게 되면 답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수학은 답을 맞췄다면 올바른 식으로 올바른 풀이 과정을 통해서 맞춘 경우가 많은데, 국어는 사실 답만 맞췄다고 하더라도 아예 잘못된 사고 과정으로, 심지어는 은근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그냥 국어적인 감으로, 어느 정도 이제 한국어기 때문에 감으로 푸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막상 제가 이걸 왜 답으로 생각했니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하는 경우나 아니면 잘못된 근거로 풀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한테 우리 클리닉 제대로 해보자. 이제 제가 클리닉 이제 설명을 해주고 요거 꼼꼼하게 한번 채워봐라. 그래서 잘하는 친구기 때문에 OX는 잘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이유를 적는 데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봤을 때 잘못된 근거로 적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사고 과정의 교정이 필요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공부의 양을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질적으로 선지 하나하나 올바른 근거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클리닉 방식이 잘못된 근거로 문제를 풀었다면 그 사고 과정까지 교정할 수 있고, 또 상위권 친구들은 자기가 혼자서는 발견하지 못했던 빈틈을 발견할 수 있는 클리닉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아이들 반응도 보면은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클리닉 오는 날에 부담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클리닉 얼마나 어려울까, 또 얼마나 오래 걸릴까, 또 부담은 가지고 오지만 절대 안 오는 친구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안 돼도 1시간이라도 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꼭 와서 도전을 하지, 아이들이 오기 싫어서 저한테 거짓말을 한다거나 안 하려고 한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하면서도 이게 확실하게 도움이 된다라는 걸 본인이 직접 느끼기 때문에 좀 퀘스트를 깬다는 생각으로 많이 참여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제 수업의 특징, 이제 저의 특징은 아이들한테 24시간 카톡 질의응답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24시간이라는 의미는 새벽에도 바로바로 답장을 해준다는 의미는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시험 기간 때 어떤 문제를 많이 겪냐면 새벽에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밤샘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새벽에 질문이 생기는 경우에 내일 학원 가서 질문해야지,
내일 지금 새벽이니까 쌤한테 내일 카톡해야지 하다가 시험장에 갈 때까지 까먹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강조를 했던 게 시간 신경 쓰지 마라. 쌤한테 언제든지 연락해라 라고 해서 제가 다음날 아침에라도 일어나면 답변을 줄 테니까 모르는 문제 쓰기 귀찮으면 문제 사진이라도 찍어서 보내놔라. 그러면 왔을 때 쌤이 설명을 해주겠다 또는 답장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저랑 카톡을 되게 많이 주고받거든요. 그래서 학원에 오는 날은 이틀밖에 안 되지만 수업 듣는 날과 클리닉 오는 날밖에 안 되지만 실제로 저랑 카톡은 좀 자주 주고받으면서 모르는 문제에 대한 피드백은 즉각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 설명을 해줄 때도 있고 또 이렇게 글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가 필기를 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과도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학부모님들과 우리 아이 상태에 대해서 많이 상황 공유를 하는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 이번 주에 어떤 진도 수업을 했는지, 그리고 테스트를 봤을 때 우리 아이가 몇 점인지, 우리 학원에서 상위권인지 하위권인지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이제 숙제가 미흡이라면 왜 미흡인지까지 어머님께 이제 연락을 드리고 있고요. 이런 기본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잘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으면 못하고 있다. 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까지 좀 자세하게 연락을 자주 드리는 편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어머님께 보내드렸던 카톡인데 요즘은 방학이어서 아이들이 또 국어 공부에 해이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는 제가 매일매일 국어 숙제하라고 매일 인증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인증한 친구들은 어머님께도 매일매일 인증하고 있다. 국어 과제를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 형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좀 매주 미흡했던 친구들은 또 어머님들께 연락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도 좀 많이 걱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 저희 학원이 작은 학원이 아니다 보니까 1대1로 케어가 될지 밀착 관리가 될지 이런 부분 많이 걱정하실 것 같은데 제가 어머님들께 제 카톡으로 직접 연락을 드리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도 궁금하신 점이 생기시면 학원을 통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게 아니라 저랑 직접적으로 상황 공유하실 수 있다는 점 봐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생각의 차학원에서 광문고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영어 강사 윤대영입니다. 브로셔는 요거고요. 예, 그 시간이 20분밖에 배정이 안 돼서 자기소개는 여기 우측 하단에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출강하는 학원하고 전공이 뭐고 여기 되어 있고 브로셔 잠깐만 한번 열어봐 주시겠어요? 예. 여기 왼쪽에 수업 시스템이 내신에 들어갔을 때 제가 강좌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고 우측이 우리 아이들 1등급 맞기 위해서 강좌 디테일이 어떻게 운영되는지고 맨 뒷장 맨 끝에 한번 봐주실까요? 맨 끝에 정규 수업 외적으로 수강생 전체는 의무 클리닉을 진행하는데 클리닉에 와서는 무엇을 진행하는지 어떻게 시행되는지 간략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일단 설명을 바로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광문고 영어 난이도 어떻다고 알고 계세요, 어머님들, 아버님들? 어렵다고 알고 계신가요? 쉽다고 알고 계신가요, 혹시? 들은 소문에 의하시면 혹시? 범위가 광범위하다, 뭐 시험 범위가 많다. 시험 문제가 어렵다는 얘기는 못 들어보셨죠, 사실. 제가 난이도부터 말씀드릴게요. 난이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주변에서 광문고 영어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마 그 얘기한 아이 점수가 낮을 겁니다. 예, 아니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강동구 지역에 있는 일반고 중에서 시험 범위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시험 범위가 가장 많은 일반고는 잘 아실 것 같은데 한영고등학교고요. 두 번째로 많은 게 광문고다 보니까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영어 실력이나 영어적 소양, 언어적 능력과 별개로 그 많은 지문들을 다 공부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험 문제가 쉬워도 시험장 가서 기억이 다 안 나게 되면은 시험이 쉬워도 문제를 다 맞출 수가 없겠죠. 그래서 총괄적으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께서 광문고 영어가 어렵다 또는 어려웠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이 말씀을 미리 드릴게요. 광문고 영어는 계속 쉬웠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등급은 4%까지만 부여되죠. 그렇죠. 내신은 상대평가입니다. 4%까지만 부여가 되는데 시험 문제가 쉽다 보면 동점자가 많이 나오고 등급 컷이 너무 올라가 버리죠. 그럼 당연히
중간고사는 쉽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기말고사 난이도는 어떻게 될까요? 어렵겠죠. 근데 그게 제가 오늘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난이도란 말을 쓸 때마다 요걸 기억해 주세요. 시험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아니라 시험장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강사 입장에서 객관적인 난이도를 봤을 때 어렵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학생들이 느끼기에 어려운 겁니다. 왜 그렇죠? 중간고사가 너무 쉬웠거든요. 그럼 기말고사는 학교에서도 어떤 방법을 꾀하겠죠. 나오지 않았던 문제 유형을 내던가 나오지 않았던 어휘 수준을 출제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한 번 더. 제가 오늘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난이도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 어떤 난이도라고요, 어머님들? 아버님들? 우리 학생분도 있는데 무슨 난이도? 예, 체감 난이도입니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6개를 설명드릴 건데 20분 안에 최대한 간결하게 설명드릴 거 다 드리겠습니다. 아직 올해 우리 아이들 시험을 안 봤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6개입니다. 자, 출제 비율부터 보실게요. 광문고 1학년은 교과서, 모의고사를 이제는 학평이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학평이라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학평이란 용어를 들으시면 어딘가에서 아, 전공 모의고사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올해 첫 모의고사는 3월 24일입니다. 네, 참고로. 네. 모의고사 그리고 부교재가 한 건 있는데 광문고는 전통적으로 EBS 부교재를 사용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나오는 건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네. 그리고 듣기는 없습니다. 원래 있었는데 듣기가 작년부터 사라졌습니다. 네. 설명 드려도 될까요? 네. 교과서는 올해 2월 14일 날 가서 배부를 받아야 되겠지만 교과서는 주로 YBM 영어 박준원을 사용하고 있고 교과서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도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가 복병일까요? 시험 범위 3개 중에 부교재입니다. 부교재. 기본적으로 이제부터 고등학생 학부모님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학생분들도 예, 이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재는 앞으로 수능형 지문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떤 형 지문이 나온다고요? 부교재에는 수능형 지문이 나옵니다. 그럼 당연히 2월 달에 우리 중3 학생들은 뭘 준비해야 되죠? 영어 공부할 때 수능형 사고를 해봐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그동안 중학교 때 영어 시험 어떻게 대비했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시험 범위를 부여받죠. 시험 범위에 있는 본문을 통으로 암기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고등학교 가서 등급을 높게 맞을 수가 없다가 아니라 내신 과정이 너무 힘들어질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은 비율을 보실까요? 요 3개 중에 모의고사와 부교재의 비율이 90% 이상을 차지하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교과서를 많이 내면 어려운 걸까요? 쉬운 걸까요? 교과서를 많이 내면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모의고사와 부교재를 많이 출제하는 것도 있는데 어쨌거나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광문고 시험 자체의 난이도는 어려웠나요? 쉬웠나요? 쉬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2등급, 3등급 가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최상위권 1등급을 가르는 게 문제입니다. 그 1등급을 가르는 세 문제가 바로 외부 지문입니다. 근데 다행히 광문고는 친절한 학교라서 객관식 세 문제를 통일시켰습니다. 이 외부 지문의 의미가 뭘까요? 이제 용어도 아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외부 지문은 시험 범위에 없는 지문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 가장 큰 변수는 뭘까요?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외부 지문이겠죠. 그럼 작년 기준입니다. 원래 그동안 모의고사 기출지문을 계속 냈었는데 기출지문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기출이죠, 말 그대로. 그럼 기출을 다 썼겠네요. 작년부터 그래서 기출되지 않았던 유형을 내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문학작품 일부를 가지고 와서 주인공이 느꼈을 감정으로 적절한 것은 어떤 뉴스 기사의 일부를 발췌해서 다음 글의 주제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출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내면 무슨 난이도가 올라간다고요?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 사실. 그래서 문제 출제 비율은 범위당 이렇게 돼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 요것도 뭐 이렇게요. 항상 30점이고요. 만점이
객관식 24문제에 서술형 6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며 서술형 6문제 문항 대표 유형은 이렇게 4개를 적어 놓았습니다. 네. 사진 잘 담기고 있나요? 네. 요 대표적인 유형은 4개인데 어떤 거는 2개를 내겠죠? 우리 광문고는 요 4개 유형 중에 2개 어떤 걸 낼까요? 학생 대답 한번 해볼래요? 우리 학생. 4개 중에 뭘 낼까요? 광문고는 시험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요 4개 중에 생각을 그나마 덜 해도 되는 쉬운 2개가 뭘까요? 요거는 그냥 본문의 2번째 문장에 있던 그 단어를 쓰면 돼요. 예, 하나 더 해볼까요? 요거 아니면 예, 어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요 4개는 6문항 중에 항상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왜 여기다가 조금 강조를 해놓았냐면 6문제 배점이 총 몇 점입니까? 30점이죠. 제가 광문고 1학년 3개년치 1등급 컷 점수를 말씀드릴게요. 겁먹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96점입니다. 쉬웠던 경우는 98점이고요. 어려웠던 경우도 96점이에요. 1등급 컷이. 그럼 요거 다 틀려볼까요 한번? 몇 점이죠? 70점이죠. 광문고 영어 70점은 5등급 나옵니다. 모의고사야 절대평가니까 3등급 나오지만 광문고 내신은 5등급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아니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우리 아이가 뭘 썼는데 왜 빵점 주냐. 고등학교 서술형은 특히 광문고는 영어 자체 문제가 쉽죠. 그래서 서술형이 감점 제도가 아니라 그냥 빵점입니다. 빵점. 다 맞춰야 합니다. 다 맞춰야 합니다, 진짜로.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문제 개수를 보시면은 30문제인데 이런 생각도 가끔 하세요. 아니, 근데 이거 시험장 가서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 10번씩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고등학교는 시험 시간이 50분입니다. 50분 동안 몇 문제 푸는 거죠, 지금? 30문제죠. 그럼 30문제 곱하기 2분 해보실까요? 넘어갔죠, 이미. 문제당 1분 30초를 넘기면 안 됩니다. 문제를 보는 것과 동시에 직관적인 내용이 떠올라야 하며 문제에 대한 이해가 돼서 답을 고르게 마킹하는 시간까지 1분 30초입니다. 저는 그래서 광문고 영어 설명할 때 내신 대비 전략은 딱 한 개라고 말씀드려요. 완벽해야 합니다, 정말. 성문 종합 영어 외우듯이 다 외워서 완벽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사고력까지 완벽해야 합니다. 왜 그렇죠?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어렵지가 않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가 문제 출제 비율, 시험 범위에 관한 설명이었고요. 시험 범위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완전히. 교과서는 2개 챕터가 들어오고 학평이라고 불리는 전국 모의고사 1회분이 들어가는데 주요 지문 24개를 출제하고 부교재 총 4개 챕터 20개 지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항상 EBS 부교재를 사용한다 그랬죠. 작년 같은 경우 EBS 리딩 파워라는 부교재를 사용했고 올해는 저도 모릅니다. 같은 경우도 있는데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것도 함부로 예측은 못하고 얘도 함부로 예측은 못합니다만 범위는 지정되어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주요 지문 저희가 메인으로 공부해야 될 시험 지문 개수가 몇 개죠? 그냥 보셔도 44개입니다. 44개에 있는 지문을 모든 방향으로 분석해서 8주 동안 대비를 끝내는 거예요. 44개라는 지문 개수가 어때 보이세요 혹시? 학부모님들 느끼시기에 적으신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요?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의고사야 지문 그냥 문제 풀면 끝나는 거죠. 내신은 지문을 분석해야 합니다. 문장 구조, 문법, 반의어, 동의어, 주제, 요약문, 지칭. 그러면 한 지문에 답을 고르는 게 아니라 분석을 해야 되죠. 그리고 필요한 거는 뭐 해야 되죠? 암기도 해야 되고 시험에 나올 만한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단어도 외워야 되죠. 저에서는 곱하기 2를 합니다. 실제 공부량은 몇 개의 지문 공부하는 거와 똑같다고요? 88개입니다. 88개. 그 정도의 공부량은 감당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지금 2월달 아시안컵도 있고 어제 호주도 극적으로 이겼고 날씨도 풀리고 좋습니다. 노는 거 좋아요. 놀 때예요. 지금이 마지막일 겁니다. 노는 건 좋은데 적어도 광문고 합격을 했다면 영어 공부량이 이 정도 돼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무언가는 하고 있어야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문제 유형별 특징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8개가 광문고 영어시험 30문제 중 거의 20문제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표 유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모든 문제를 어렵게 내서 모든 애들이 등급을 낮게 나오는 학교는 아닌 것 같죠? 난이도가 쉬우니까. 그럼 여기 있는 8개의 문제 유형은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쉬운 겁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이렇게 선정이 됩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릴까요? 좀 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다 틀리고 이것만 다 맞추면 딱 75점 나옵니다. 아까 70점대가 몇 등급이었죠, 광문고? 5등급, 4등급입니다. 그럼 이거 말고 딴 게 있겠네요, 등급을 가르는 게.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겁니다, 바로. 광문고 1학년 영어의 등급을 가르는 문제는 다음과 같은 8개 항목으로 귀결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보실게요, 한번. 예. 질문형 선지가 뭐냐면요,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할 수 없는 것은, 다음 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그럼 시험 범위에 있던 본문은 바뀝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그대로 들어와 있죠. 그럼 본문을 암기한 친구는 시험장 가서 당황하겠네요. 죽어라고 외웠는데.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선지에 있는 그 질문은 누가 만든 거죠? 학교 영어쌤께서 만들었고 수업 때 언급을 안 해주십니다. 이걸 먼론한다고 해요. 저희가 내용을 추론한다고 하죠. 자, 그래서 위에 적어 놓았습니다. 추론형 문제 수가 증가할 겁니다. 내용 추론, 그리고 다음 글에 해당하는 예시로 적절한 것은, 다음 글에 해당하는 예시로 부적절한 것은, 이 예시도 본문에 있었을까요? 본문에 없습니다. 학교 영어쌤이 만드시거나 따온 겁니다. 이것도 내용을 뭐 하는 거죠? 추론하는 겁니다. 본문 외워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암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무조건 암기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요약문이 뭐냐면요, 글 지문을 줍니다. 뭘 줬다고요, 이미? 그럼 그거 외웠을 거 아니에요. 의미가 없네요. 또 다음 글을 요약하고자 한다. 요약문 빈칸 A, B에 들어갈 단어 2개를 올바르게 선정한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그 요약문은 시험 범위에 있었을까요? 만든 걸까요? 학교 영어쌤이? 만든 겁니다. 만든 거예요. 그럼 그 요약문에 들어갈 정답과 선지에 있는 어휘는 본문에 있을까요? 시험 범위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어 암기를 많이 하라고 잔소리하는 거예요. 저도 애들한테. 그때 가서 못합니다. 버거워서. 영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2023년 기준입니다. 작년에 요 출제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일반고 중에서, 우리 강동구 일반고 중에서 영어 문제 난이도가 가장 어렵다고 소문난 고등학교가 어디죠? 범위가 많은 것뿐만이 아니라 거긴 진짜 어려워요. 그게 한영고거든요. 원래 한영고 시험이 어려운 이유가 요거였는데 작년부터 우리 황금돼지띠 07년생 아이들이 공부를 너무 잘 하다 보니까 요런 것만으로는 등급이 갈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영고처럼 연계라는 방식을 따옵니다. 연계가 뭔지 간략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이 마주하는 부교재와 모의고사의 지문은 논문이나 개론의 일부입니다. 그러면 그걸 잘라오는 거죠. 원문이라는 거는 전체 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글의 앞부분 또는 뒷부분, 아니면 원문 전체에서 얘와 주제와 같은 다른 지문이 나올 겁니다. 그럼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문제를 바라보자마자 이 지문은 있던 건데 없던 건데? 없던 거였죠. 근데 그 지문을 주고 시험 범위에 있는 지문에 A를 선정하고 요 외부 지문에 B를 선정한 다음에 B에다가 빈칸을 뚫어요. A를 읽고 본문 빈칸의 B를 올바르게 채우시오. 요게 8점짜리입니다. 8점. 틀리면 몇 점이죠? 92점이죠. 1등급이 날아갑니다. 날아갑니다. 그러면은 어머님들, 아버님들, 우리 학생들도 한 번만 고민해 보세요. 본문을 뭐 해도 또 의미가 없을까요? 암기해도 의미가 없어요. 암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암기만으로는 부족한 학교일 겁니다. 그리고 아까 외부 지문은 객관식 몇 문제로 고정되어 있다고요? 예, 올해 변수가 없다면 똑같을 겁니다. 요 외부 지문은 기출을 다 썼다 그랬죠. 그러니까 모의고사 수준이 아닌 조금 더 어려운 게 나오는 건데 누가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학생들이죠. 제가 보기에는 어렵지 않습니다. 방학 때 지금 이 순간
중학교 2학년 걸 공부하고 있거나, 영어 말씀드린 겁니다. 중학교 2학년 영어를 하고 있거나, 중학교 3학년 영어를 하고 있거나, 고등학교가 어렵다고, 영어가 어렵다고 피해서 중1 거 하고 있거나 절대로 못 맞춥니다. 왜요? 우리 아이들은 과학이 싫어도 1학년 땐 과학도 해야 되고 사회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특히 광문고 앞에서 금주쌤 설명 들으셨나요? 국어 시험 범위가 영어보다 많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약간 수능형 사고를 요구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마지막 2개입니다. 이거 영작 서술형인 거 아세요 혹시? 본문에 있는 문장을 쓰는 건데 뭐 했다고 적어놨죠 제가? 예. 원래 영작 서술형은 중학교 때만 해도 달달달 외워서 그대로 쓰면 되죠. 근데 뭐 했다고요 지금? 바꿨어요. 다만 전제는 있습니다. 시험 범위에 있는 그 문장과 시험 문제에 있는 문장의 의미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돼요? 같아야 되죠.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문장 구조가 바뀌는 겁니까? 문장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그 문장 구조를 의미에 맞게 문법성으로 적절하게끔 그 자리에서 써내야 합니다. 1분 안에. 그럼 지금 2월 달에 짧은 문장 중2, 중3 것만 하는 건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예, 미리 조금 집에서 아이가 인강을 보든 혼자 공부하든 요거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만 해주세요. 아이한테. 그리고 마지막 요소입니다. 오지선다죠. 거기에 있는 어휘의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고등학교 1학년 영어 시험이면 몇 학년 수준만 내야 정상이죠. 1학년 거만 내면 정상이죠. 근데 그렇게 내면 등급을 갈라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에 있는 어휘의 난이도가 고등학교 2학년 걸로 올라가기도 하는데, 더 중요한 건 원칙적으로 선지를 어렵게 내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선지에 있는 어휘는 기본적으로 어느 범위에 없을까요? 시험 범위에 없어야 돼요. 없는 것만 출제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광문고 1학년 학생들이 어휘에 문제가 안 생기려면 고등학교 입학 전에 적어도 1200개 어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야 문제가 안 돼요, 공부하는 과정에서. 자, 이거 무슨 난이도죠? 자체입니까? 체감 난이도입니까? 체감 난이도입니다. 여기서 다 갈라집니다, 이제. 여기서. 예. 자, 대비 전략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떤 지문을 봤을 때 그 지문은 주제만 내나요? 어휘만 내나요? 본문에 있는 단어만 내나요? 그거 저희 알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분석할 수 있는 모든 방향으로 분석을 하는데, 아이들이 공부할 때 흑백으로 주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이. 제가 실제 내신 때 쓰는 분석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갖고 왔는데 이게 수업 교재예요. 보이시나요 혹시? 예, 보이세요? 컬러로 돼 있는 거 보이세요? 요게 유력한 출제 후보를 색깔로 구별해 놓은 겁니다. 이건 중요 어휘야, 이건 중요한 어법이야. 광문고 기출에서 이런 연결사는 낸 적이 있었어. 적어도 기출을 반영해 놨겠죠. 근데 요걸 보실까요? 본문에 있는 어휘 냅니까? 없는 어휘 냅니까? 없는 어휘 내죠.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정리를 예쁘게 해서 줬더니 감사하대요. 끝. 선생님 감사해요. 저 다 주거든요, 공짜로. 선생님 이거 비쌀 텐데 감사해요. 어머님도 연락 오세요. 감사해요. 애들 막 너무 좋아요. 예쁘다고. 끝이에요. 안 외워요. 그래서 분석본엔 필기 노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써야 돼요. 깜지는 아닌데 써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분석본이 이렇게 있고 여기 밑에 본문 단어, 이게 밑에 본문 단어거든요. 이게 아니라 본문에 없는 어휘를 판서를 통해 적어 줄 거고, 그리고 기본적인 걸 똑바로 암기하고 있는지, 기본적인 거 이해하고 있는지 클리닉에 와서 시행을 합니다. 클리닉은 수강생 전원 주 1회 의무 클리닉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44개의 지문을 하나하나 다 하려면 힘들죠. 조금 효율성 있게 하고 싶어지죠. 그래서 광문고뿐만 아니라 대부분 4월 말이 시험 기간인데, 시험 기간 한 달 전에 여기 윤대영어 매거진이거든요. 요걸 드릴 겁니다. 선물이에요.
선물. 이게 뭐냐면 이거 이거 잠깐만 내릴게요. 이게 잡지처럼 이렇게 소개해 놓은 거고, 요거를 이거 받게 될 겁니다. 제 거 수강하시면 핍니다. 그러니까 전 시험에 어떤 출제 경향이 있었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내리면 교과서 전체 분석입니다. 시험 범위 전지문 분석이에요. 보이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이번 시험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점. 끝입니다. 이걸 한 달 전에 줍니다. 시험 전날 줬더니 감사는 하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버거운 거예요. 이걸 다 보기에. 근데 이게 어머니들 이게 실제로 배부했던 자료고 홍보용 자료가 아니어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이따 가실 때 여기 데스크에 이게 배치해 놨고 저희 조교생들이 아마 배부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참석자분들께만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네. 그 워크북이 숙제고 매시험 복습 테스트를 봅니다. 그리고 숙제 어떻게 했는지, 클리닝은 뭘 했는지 학부모님께 카톡이나 문자로 다 전송해 드릴 거니까요.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2월 14일 날 평가고사 있는 거 아세요? 야자반을 선정하는 거. 예, 근데 야자반에 꼭 못 들어가도 됩니다. 요 평가고사 시험 점수가 내신에 반영되는 게 아닌데 그래도 이왕이면 광문고가 됐으니 모든 고등학교가 이런 걸 진행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왕 광문고 됐으니 국영수 가서 학교 구경도 하고 광문고가 이런 학교구나. 대충 시험 출제 내너가 이 정도겠구나. 출발부터 조금 광문고스러운 학생이 되길 바랍니다. 평가고사 무료 특강 진행합니다. 에필로그가 어딘지 아세요? 이삭 토스트 건물 아십니까? 여기 4층이 제가 수업하는 건물이고 1층에 연구실이 있는데 여기로 요 앞 타임이 국어입니다. 이금주 선생님 진행하시는 시간표는 요렇습니다. 화목반은 주 2회 반 7시 10시고요. 금일반은 요렇게 돼 있고 학원 홈페이지에 다 기재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일요반은 주 1회입니다. 어떤 학생들이 와야 될까요? 제가 지금 시간이 초과돼서 야자반도 있고 좀 더 본질적으로 한 번만 더 영어를 그래도 잘 하는 애들이죠. 근데 저는 여기서 잘을 뺄게요. 잘이란 말은 못 믿겠습니다. 잘은 뺄게요. 죄송합니다만 감히 제가 왜 빼냐 되냐면은 시험 범위가 많죠. 잘한다고 해서 시험 범위를 다 잘 분석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아이들은 잘하는 경우도 있는데 수학, 과학이 너무 할 게 많은 친구들. 영어는 해야 되는데 정말 국어가 심각한 친구들. 교포도 아닌데. 문과적으로 국어, 영어는 괜찮은데 수학을 너무 못하는 경우 다각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수업은 3시간입니다. 제 이름이 윤대영인데 윤대영 영어라서 윤대영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은 블로그에 내용도 나와 있고요. 학원 전화번호 여기 있고. 더 설명드리고 싶은데 일단 설명드려야 되는 건 다 드렸거든요. 궁금하신 점은 학원에 또 문의도 주시고 블로그 오셔가지고 제가 포스팅한 글도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광문고등학교에서 한국사하고 통합사회를 담당하게 될 김준창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이제 광문고 배정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원해서 가셨던 분도 계셨을 것이고 아닌 분도 계시지만 일단 주어진 환경입니다. 그 환경에서 통합사회와 한국사를 제가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리고 우리 학교만의 시험 특징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기 전에 제 소개 짧게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역사교육 석사 과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투스에서 통합사회 한국사 대표 강사입니다. 한국사는 압도적인 1등이고 통합사회는 작년에 런칭을 했고 그리고 훗날 통합사회가 수능 필수 과목 될 때 먼저 통합사회 강사로 선발되었습니다. 실력이 있다고. 그 다음에 대치동에서 두각 명인 이강학원에서 다른 학교들도 수업하고 있으며 작년에 현장 수강생 숫자는 400명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전교 1등을 배출했는데 작년에 광문고에서 통합사회 한국사 전교 1등 만들었습니까? 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한 반에 전부 다 1등급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광문고에서 이제 인정받고 있는 한국사와 통합사회 강사입니다. 그러면 내신 한국사와 통합사회에 대한 인식부터 한번 시작해 볼 건데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렇게 과목이 있고 한국사, 통합사회 들었을 때 중요도가 비교적 떨어져 보입니다. 맞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내신을 챙겨서 대학을 가길 원한다 라고 하면은 광문고에서 운영하는 단위가 있습니다. 과목별로. 그 운영 단위에 따라서 성적이 분배가 될 겁니다. 그 운영 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국어는 7이고요. 수학 8, 영어 7, 과학 6, 통사, 한국사 합치면 총 12입니다. 12. 원래 고등학교 1학년은요. 8, 8, 8, 8, 8, 6이었는데 실제 운영 단위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한번 찍어 가시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굳이 학원을 다녀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저는 학원을 강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좀 안내를 해드릴 건데 생각해보고 싶은 건 있어요. 하루에 24시간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처음 올라가잖아요. 모든 아이들이 어떤 마음을 품을까라고 했을 때 중학교 때 공부 잘했던 친구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더 열심히 해서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중학교 때 내가 성적이 조금 미진했지만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바뀌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전 한번 해가지고 스카이 한번 가보겠다 이러한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1학기 시작하잖아요. 예습, 복습 정말 잘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범위가 점점 늘어날 거예요. 공부할 양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러면 스텝이 꼬여요. 스텝이 꼬이게 되면은 학생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 중학교 때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한국사, 사회 이런 과목은 벼락치기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때 들어가요. 2주 전에. 그러면 이미 우리가 만점 받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수업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하고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시험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략적 공부를 위해서 선택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체계적으로 공부할 거면은 이렇게 들어오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광문고 한국사 출제 경향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비상교육이라는 교과서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난이도는 중 또는 중하입니다. 1등급은요. 그냥 거의 만점 가까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98점, 만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학기 중간고사 범위는요. 10쪽에서 69쪽 이게 관례화가 되어 있습니다. 관례화가 되어 있고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제가 정규반에 나눠주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에서 학교생님이 문제 똑같이 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알려드리지 않았는 정보였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그냥 공식적으로 그냥 말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걸 보면은 학교쌤이 바꿀까봐 싶어서 했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는 다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한테 들었던 증언입니다. 선생님이 준 과제 열심히 풀었더니만 똑같은 문제 나와서 쉽게 한국사 만점 받았습니다. 이러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험 출제 포인트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난이도가 상위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광문고의 가장 큰 이슈가 뭐냐? 작년도 기출문제가 확인이 불가능하다라는 게 이슈가 있습니다. 그 작년도 기출문제에 저는 있습니까? 네, 저는 있습니다. 다른 학원에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자료 말고 작년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바탕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작년 문제인데 이제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라는 거예요. 이게 시대 통합적인 문제로서 아이들이 틀리는 문제입니다. 이거 말고는 웬만하면 쉬워요. 단순 암기예요. 업적 뭔가요? 이런 것들은 다 맞춥니다. 근데 이런 걸 맞춰야지만 이제 아이들이 1등급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시기를 묻는 문제 또 있습니다. 요 가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제가 잡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 이제 요거 사이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왜 난이도가 선택지가 최상이냐라고 했을 때 정치사죠. 정치사입니다. 정치사. 갑자기 문화사가 나와요. 문화사.
결국에는 앞부분에서 정치사에서 배운 내용하고 뒤에 문화사에 배운 내용하고 연결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학생들이 해야 되는 과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난이도가 좀 높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비교적 디테일한 서술형 문제가 있을 겁니다. 보시면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라고 하는데 요 자료가 있어요. 자료를 준 다음에 어떤 걸 말하느냐라고 했을 때 가에 들어갈 관직명 쓰고요. 그 다음에 갈등이 일어난 이유와 결과 이렇게 써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러한 문제에서는요, 감점이 이루어집니다. 마이너스 1점, 2점 이렇게 감점이 이루어지고, 한국사는 1, 2점 감점되면은 위태위태합니다. 1등급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한국사 대비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고등학교 올라가잖아요. 정말 아이들한테 당부를 해줬으면 좋겠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전날에 새벽 2시, 3시까지 공부했다고 해서 학교 수업 시간에 보상심리로 졸거나 자는 친구가 있어요. 학교쌤 수업 못한다, 학원이 낫다 해서 학원에서 배웠으니까 잔다,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한국사만큼은 이 수업 시간에 무조건 교과서를 반복적으로 복습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만 이 주어진 시간에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제 수업을 선택했을 때는 과제를 무조건 반복적으로 풀어볼 겁니다. 계속 누적적으로 여러 번 줄 겁니다. 여러 번 계속 풀어봐야 돼요. 그러면은 어려운 문제도 쉽게 맞출 수 있는 경지에 올라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개념을 서술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중학교 때는 단순 단답형이 주로 이루었습니다. 주로 이루었는데 이제는 개념을 서술해봐야 됩니다. 서술해보는 거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비효율적인 학습인데, 학원마다 이제 어머님들이 자료 많이 주면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자료를 많이 주기 위해서 다른 출판사에서 만든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도 줘요. 근데 그런 문제는 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 시험이라는 것은 교과서 문장을 기반으로 내요. 그리고 교과서 서술이 다릅니다. 다루는 내용도 달라요. 한국사가 뭐 다르겠냐라고 생각이 들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른 학교 주요 기출문제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학교 기출문제 여러 번 풀고요. 우리 학교 관련 교과서 문제 여러 번 풀고요. 남은 시간에는 문제 더 풀지 말고 교과서 한 번이라도 더 보는 것이 승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한국사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통합사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통합사회 교과서는 미래인을 채택하고 있고 학교 프린트가 있습니다. 학교 프린트. 요 학교 프린트는 살짝 난이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요. 통합사회만을 위한 선생님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의 체제를 보면은 사회 선생님들도 전공이 다 있습니다. 경제, 지리, 일반사회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강문고도 여러 명의 선생님이 수업을 합니다. 나의 전공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러면 이 전공에 맞는 선생님들이 수업에 들어올 때 통합사회 고1 교과서 보면 매일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2, 고3 때 배우는 교과서가 있을 거예요. 학교마다. 사회문화, 경제, 지리.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조금 가지고 와서 프린트로 만들 겁니다. 그리고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교과서 열어서 본다고 해서 풀리는 문제 없습니다. 요 프린트의 내용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시험 난이도는 중상 또는 중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시험 범위가 1, 2, 3단원인데 3단원 마지막 3-3은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관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할 때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광문고만의 시험 출제 포인트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작년 문제 PPT로 준비해 왔습니다. 자료 해석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다소 출제된다고 하는데 통합사회 암기 과목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네, 맞아요. 일부의 암기가 필요하지만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것은 이런 것에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본 다음에 우리가 유추를 해야 됩니다.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도시화율이라고 나오는데 이거 개념 정확하게 잡지 않으면 틀립니다. 우리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도시화율은 도시화가 된 정도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닙니다. 이거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란 뜻이에요. 인구 비율.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학교에서는 이 도시화율을 계산하는 문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봤을 때
제가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알려줘야지만 아이들이 실수 안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잡을 거고요. 선택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인구 증가율이라고 바꿔버리죠. 도시화율을 갖다가 아이들이 이거를 연결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전문가의 도움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적용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인데 내가 개념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문제를 풀려고 하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토지 이용 변화가 있을 겁니다. 상대적 특징이라고 하는데 요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그래서 요 자료를 본 다음에요,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높은지 낮은지 이렇게 해서 정답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험장에서 실수도 많이 해요. 그래서 옆으로 가야 되는데 위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실수도 많이 하기 때문에 연습이 조금 필요합니다. 이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도 제가 드리는 과제에서 비슷한 문제 나옵니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우리가 풀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이 1등급이 다 나왔던 겁니다.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에 맞는 서술하기라고 해서 서술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 나 이렇게 사진을 덩그러니 줄 겁니다. 변화가 보이죠? 시기가 다릅니다. 시기가. 이랬을 때 조건이 주어지는데 이렇게 주어집니다. 가나와 비교한 나 시기, 조건은 토지 이용 집약도와 녹지 면적, 생물종 다양성 넣어서 써보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감점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서술형 연습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통합사회 대비는 어떡합니까? 라고 했을 때 기출문제는 당연히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자료 해석 능력과 문제 적용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다양한 문제도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과제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스스로 풀어보기 위해서 시중에서 문제집 살 겁니다. 풀어보셔도 괜찮습니다. 풀어보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그때 모르는 거 있으면 제가 다 24시간 동안 답변해 드립니다. 이렇게 될 거고, 두 번째, 완성형 문장으로 서술하는 연습 똑같습니다. 요거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수업 자료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교재가 있습니다. 광문고에 맞춘 교재가 있어요. 지금 제가 다른 강사들을 디스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약간 양심적이거든요. 저는 학교별로 수업하는 교재가 다 다릅니다. 다른데 보면은 잘 보세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좀 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업 대비라고 하는데 안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교과서를 기반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는 광문고 교과서의 바탕으로 해서 따로 교재 만듭니다. 그 교재에는 당연히 기출문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출되었던 것은 빨간색 굵은 글씨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도 구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전략적인 학습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가 기출문제 당연히 3개년은 무한 제공할 거고요. 이거 만약에 완벽 소화했다, 그 이전 거도 드립니다. 완벽 소화하기 전까지는 풀 필요 없습니다. 이게 완벽하게 우리가 소화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과제, 광문고에 맞춘 예상 문제 제공할 건데 제 과제는 다른 것하고 다를 겁니다. 그 다른 것은 이미 작년에 데이터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관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질의응답입니다. 제가 현장 수강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웬만하면 조교들을 시킵니다. 근데 제가 광문고와 배재고, 한영고 여기서는 그 세 학교만큼은 제가 직접 케어를 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카톡 보내시면 되고요. 24시간입니다. 3시가 되어도 괜찮고 4시에 보내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아침에 항상 6시 전에 일합니다. 5시에.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답 바로 해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최대한 케어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테스트가 있습니다. 2주차부터는 복습 테스트가 있는데 이 테스트 결과 부모님께 발송해 드립니다. 발송해 드리고요. 진도하고 과제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매주 수업한 진도 보내드립니다. 학생들이 과제 안 해왔다,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간에 남겨서 시키든지 받아냅니다. 그리고 학생 개별 과제에 대한 피드백 무조건 제공합니다. 과제 잘 풀어도 충분히 대비될 수 있다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과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잘 해올 수 있도록 제가 케어할 겁니다. 그리고 보충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보충은 줌을 통해서 무료로 하겠다는 건데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줌을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가 아이들 스케줄 꽉 차 있습니다. 10시 넘어서 학원에서 수업하는 것은 불법이죠.
그래서 줌에 잠깐 들어와서 한번 케어해보겠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개강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3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저녁 시간에 진행됩니다. 저녁 시간에 진행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업 회차는 4회입니다. 4회고 직전 보강 2회라고 하는데 이게 한국사 시험 전날에 한 번, 통합사회 한 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규 수업은 4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략적인 학습을 위해서 미리 열어드립니다. 나는 요거 수업 회차 정규를 안 듣고 직전 보강만 들어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스케줄이 안 나올 경우에는 직전 보강만 들으세요. 단 이 정규하고 직전 보강의 차이는 정규 때는 과제 계속 같이 풀어보고 진도 같이 나갈 거예요. 근데 직전 보강 때는 많은 학생들하고 총정리 한번 딱 하고 기출문제 나눠주고 끝입니다. 그래서 케어가 있냐 없냐의 차이가 있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직전 보강은 무조건 시험 전날에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이제 오해가 있는데 작년에도 이거 제가 많이 이제 그 요청을 받았어요. 전날에 하니까 이 암기 과목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좀 봐야 되는데 시간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러한 질문도 있었고요. 또 반대로 무조건 전날에 해야 됩니다. 이런 분도 많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50대 50인데 이번에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사하고 수학을 같은 날 시험 보는 경우에는 전날에 수학 가야죠. 수학.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땡깁니다. 그리고 또 시험 범위와 그 일정에 따라서 좀 더 땡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의문 들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죠. 만약에 시험 때까지 텀이 많은데 그 시간은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데 그 시간 제가 다 질문 받습니다. 질문 받고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제가 답변해 드립니다. 그래서 시험 보는 그날까지 제가 케어를 할 거니까 이제 전날에 무조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제 광문고가 발표가 났죠. 이제 주어진 환경이고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 변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지만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광문고에서 한국사하고 통합사회만큼은 저를 믿고 맡겨주신다면 제가 틀림없이 등급 보장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틀림없는 한국사 앤 통합사회 김유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희 생각의 차이 시너지 팀에서 광문고 1학년 통합과학을 맡고 있는 김용이라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간단하게 가면은 옆에 제 사진이 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실물하고는 조금 많이 다르죠. 네, 일단은 저를 간단하게 한 줄 소개하면 뭐가 좋을까라고 했을 때 제 가장 강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저희가 과학 과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물리랑 화학이라는 과목이 되게 어렵다라는 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물리랑 화학을 하는 데 있어서 제 강점이 중에 하나가 정말 문제를 잘 푼다. 문제를 효율적으로 푼다라는 이야기를 학생들한테 정말 많이 들어왔고 담임 선생님들한테 많이 들어와서 제 프레이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효율적인 문제를 풀이를 통해서 학생들의 실력을 좀 향상시키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좀 잡아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광문고의 출제 경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설명회다 보니까 그래도 얻어가시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뭐가 있을까? 제 자랑만 하는 것보다는 광문고 이런 경향이 있더라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타 학교하고 광문고의 차이점을 먼저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과학에는 아시다시피 물리라는 과목이 있고 화학이라는 과목, 생명과학, 지구과학 총 이렇게 4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통합과학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각각의 담당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물리 담당 선생님이 물리 파트 수업을 하시고 화학 선생님이 화학 파트 수업을 하시고 그래서 보시다시피 각각의 시험별로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전부 다 들어가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문고는 지금 보시다시피 물론 지금 보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물리는 좀 그렇지 않다라는 좀 경향성이 보이죠. 광문 같은 경우에는 다 들어가는 건 아니구나. 그럼 광문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통합과학 전체 내용입니다. 통합과학 전체 내용이고요. 이거를 이제 제가 설명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광문고 시험의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통합과학에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큰 단어는 4개, 소단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9개 그 안에 자자자작 자잘한 단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광문고 같은 경우 그래서 진도가 어떻게 나가냐?
1학기 중간고사고요. 1학기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2학기 기말고사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광문 같은 경우에는 단원의 순서대로 들어가는구나가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타학교 같은 경우에는 물리 담당이 물리 파트, 화학 파트, 지구과학, 생명 파트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은 광문고의 가장 큰 특징은 단원의 순서대로 나간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단원의 순서대로 나가는구나. 그러면은 단원의 순서대로 나가면은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먼저 장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단원의 순서대로 나가기 때문에 이 단원 간의 유기성이 통합과학에는 정말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인데 그 단원 간의 유기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파트를 공부하다 보면은 여기 파트가 어느 정도 좀 같이 더 공부가 되고 여기를 공부하다 보면은 여기가 같이 공부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하기는 편합니다. 그 대신 정말 큰 단점이 있는데요. 우리 1학기 중간고사를 예시로 들어보면은 여기 파트엔 뭐가 들어가냐?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메인입니다. 1학기 기말고사의 메인은 물리와 지구과학이 메인이고요. 네, 마지막 2학기 중간고사에는 화학, 지구과학이 메인 파트가 될 거고요. 마지막 파트는 지구과학, 생명, 그다음에 물리 파트가 메인 파트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들 알다시피 결국 이 네 가지 과목 중에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과목은 물리랑 화학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딱 봤을 때 전반적으로 1학기 중간고사는 생명하고 지구과학 뭔가 암기성 파트일 거고 쉬울 것 같다. 그다음 1학기 기말고사 물리 파트가 사실상 학생들이 시험 문제를 받았을 때 이 6페이지 중에서 3페이지가 무려 15문제 거의 20문제까지가 물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학생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파트 중에 하나고요. 1학기 기말고사. 그 다음 2학기 중간고사에 화학 파트가 들어가는데요. 이 화학 파트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도 힘들어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학기 중간고사 역시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파트고요. 마지막 2학기 기말고사는 물리, 어려운 거 단 하나 들어가 있지만 시험 문제 2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이 2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쉽다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광문 같은 경우에는 1학기 처음과 끝이 쉽고 중간 부분이 어렵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점들이 조금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 보통 이제 통합과학은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해요. 나 혼자 할 수 있어. 통합과학 혼자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1학기 중간고사 보냅니다. 괜찮아요. 잘 봤습니다. 그 다음에 1학기 기말고사를 보냅니다. 조금 힘들긴 하지만 괜찮아.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2학기 중간고사 한번 얻어맞고 그리고 나서 안 되겠다. 나 학원 다녀야겠다. 하고 2학기 기말고사에 오는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항상 그래왔고 매년 그래왔습니다. 하지만 사실 여기 파트 오게 되면은 사실상 암기 파트이기 때문에 와도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통합과학을 다 얻어맞고 나서 나중에 오시는 게 아니라 아싸리 지금 중간고사부터 들은 것도 아니고 기말고사 때부터라도 좀 미리 예방접종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파트가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광문고의 통합과학의 특징은 전반적으로 다 어려운 시험은 아니지만 특정이 어려운 시험들이 있더라. 그게 1학기 기말고사와 2학기 중간고사입니다. 1학기 기말고사하고 2학기 중간고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파트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꼭 이때는 굳이 학원이 아니더라도 좀 빡빡하게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광문고의 출제 경향을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 수업, 제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 잠시만 지우겠습니다. 광문고의 전체적인 경향을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제 수업의 포인트입니다. 제 수업의 포인트는 4가지가 있는데요.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 개념의 시각화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과학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물리와 화학이라는 파트를 좀 보게 되면은 이 물리와 화학은 개념적인 내용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화학이라는 건 어떤 걸 좀 다루냐? 원자나 분자라는 걸 다루는데요. 우리 혹시 공기 중에 산소가 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산소를 직접 본 적은 없죠. 그 보이지 않는 친구들을 우리가 결국에는 상상하는 연습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 그림과 예시를 통해서 시각화시켜주겠다라는 의미에서 개념의 시각화라는 용어를 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제 자랑이라고 볼 수 있는 깔끔한 풀입니다. 이 물리와 화학 파트를 하는 데 있어서 막 공식에 대입해야지 해도 계산이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들을 조금 깔끔하게 해결하기 위한 그런 풀이들을 좀 포인트로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역시 1번하고 좀 같은 내용인데요. 논리적으로 좀 다가가겠다. 특히 화학 파트를 하는 데 있어서
물리랑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화학 파트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논리적으로 이렇게 다가간 게 좋겠다라는 걸 위해서 집어넣어 봤고요. 마지막 포인트는 신유형 대비입니다. 우리 광문고 특징 중에 하나가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이 어떤 것들이 좀 심하냐. 물리랑 화학은 간단한 계산 문제, 모의고사 형태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은 광무생이 되게 치사해서 그 교과서에 아주 조그맣게 한 줄 써져 있는 것들을 가끔씩 시험으로 냅니다. 학생들이 항상 거기에서 시험 문제를 틀려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대비해주겠다라는 의미에서 신유형 대비라는 용어를 좀 썼습니다. 항상 이 광문고의 특징 항상 그래왔습니다. 언젠지 몰라요. 이 네 가지의 시험 중에 한 번은 꼭 교과서에 한 줄, 심지어 교과서에도 없는 선생님이 직접 말로 한 것들을 시험으로 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대비를 해주겠다라는 의미에서 신유형 대비라는 포인트를 좀 써봤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으로는 다들 조금 힘드실 것 같아서 좀 짧게 저는 이제 내신 커리큘럼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1년 내내 저희는 통합과학은 7주로 진행이 됩니다. 7주가 진행이 될 거고요. 자,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1주차부터 4주차까지는 전반적인 개념을 나갈 겁니다. 여기에서 1주차부터 좀 짧으면 3주차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요. 좀 길어도 4주차 안에는 개념을 무조건 한 바퀴는 다 돌릴 겁니다. 그래서 1회에서 4주차까지는 개념을 전반적으로 한 바퀴를 돌리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통해서 암기 파트를 조금 확인을 하겠다. 1, 4주차의 목적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5주차부터 7주차까지 5주차부터 7주까지는 제가 항상 하는 것 중에 하나가 1에서 4까지 진도를 쫙 나갑니다. 그러면 특히 1학기 기말고사는 물리 파트가 어렵다라고 했었는데 그 물리 파트에 대한 복습을 한 번 더 해줍니다. 그래서 5주차 때는 복습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심화된 내용까지 이거는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어 하면서 심화된 내용 그리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좀 볼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체화가 되면은 마지막 이제 7주차 직보 시즌에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정말 많은 양의 문제를 좀 풀면서 우리 학생들 자습서라든지 혹은 테스트라든지 학교 기출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풀면서 전반적으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알파 스텝이라고 해서 적혀 있는데요. 이 알파 스텝은 숙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에서 4주차까지는 매주 숙제장이 3권 정도 나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시너지 과학팀의 자랑이죠. 클리닉 엔제가 나갑니다. 클리닉 엔제는 보통 문제집 4권 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1주차부터 7주차까지 총 푸는 문제집의 권수만 해도 이미 7권이 넘어갑니다.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따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미 나눠주는 포인트가 7권이 나가기 때문에 학원에만 잘 보내도 숙제만 잘 풀려도 어느 정도 다 잘 나오겠구나 라는 걸 좀 믿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짧게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생각의 차이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호연지기 방재현이라고 합니다. 우선 원래 이제 저희가 2명인데 이제 오늘 저희가 수업 중이라서 이제 윈터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제 저만 오게 됐습니다. 이제 저 말고 장태호 선생님은 이전에 소개를 들으셨겠지만 이제 한영고를 졸업해서 서울대를 간 케이스고 저는 이제 광문고를 나와서 이제 서울대를 갔고 저희는 작년부터 이제 저희 강동구 학생들한테 이제 저희가 중학교랑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이런 수학 노하우나 이제 개인적인 이제 학습 경험 같은 것들을 좀 공유를 하고자 이제 같이 수업을 시작하게 됐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지금 당장 1학년 1학기 내신이랑 그렇게 크게 연관성이 있는 내용은 아닌데 일단 광문고에 배정이 되었으니까 이제 알고 계셔야 할 내용이라서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지금 혹시 첫째 아이를 진학시키신 분 혹시 잠깐 손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 광문고 같은 경우는 첫 번째 1학년 때랑 2학년 때 그리고 3학년 때 이제 수학 과목 편제가 어떻게 되냐면 1학년 때 수학 상 그리고 2학기 때는 수학 하 그 다음에 2학년 때는 수원 수투 이거는 어느 학교를 가더라도 동일하게 이제 배우게 되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2학년 때 광문고 같은 경우는 기하를 선택 과목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다른 과목이랑은 다르게 기하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이렇게 등급이 표기가 되는 과목은 아니고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절대 평가로 이제 특정 점수를 넘어가면은 A 등급, 뭐 B 등급, C 등급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가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그렇게 부담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는 이제 미적분이 이제 선택 과목이고요. 이제 이 인근에 있는 대부분의 고등학교들이 그렇듯이 이제 확률과 통계라고 확통이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얘는 지정입니다. 그러니까 지정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그냥 강제로 다 해야 됩니다. 미적분을 선택하는데요, 상관없이 그냥 다 확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에서 고등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저 시기에 좀 과부하가 걸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통 내신 대비도 해야 되는데 미적분 선택을 하면은 이제 미적분도 공부를 해야 되고 수원수도 수능 준비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이때 과부하가 걸릴 수 있는 이제 과목 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일단 지금 당장 1학년 내신에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있는 내용은 아니니까 설명은 이제 여기쯤 하고, 자, 그리고 광문고 시험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게 이제 지금 3년 동안 좀 변화가 많이 있었는데, 광문고는 그래도 그나마 이 인근 고등학교들이랑 비교했을 때 좀 시험 포맷이 일정한 편이긴 합니다, 확실히. 그래서 객관식이 보통은 14문항에서 15문항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단답형 요즘에는 이제 서술형이라고 표기를 해가지고 서답형이라고 표기해서 한 번에 다 나오기는 하는데, 정확하게는 단답형 주관식 문제가 6문제 나옵니다. 최근에 바뀐 포맷은 원래는 4문제가 나왔었고 지금은 6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때까지는 4문제로 계속 내왔었는데 이제 6문항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는 3문제를 내는데, 이제 광문고의 조금 특이한 점이라고 할 만한 거는 서술형에 절대로 어려운 문제를 안 냅니다. 절대로. 이제 이거는 부교재 특성이랑도 이제 관련이 있는 건데, 이제 서술형 문제를 보통은 교과서 아니면 부교재에, 광문고 부교재가 EBS 올림포스라는 교재인데 사실 그렇게 특이한 점이 없는 교재고, 그 교재에 서술형 연습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 조금 비슷한 문제들을 서술형에 꼭 한 문제는 냅니다. 교과서에서 비슷한 걸 내거나. 그래서 여기에서 비슷한 문제를 내기 때문에 거의 이제 어려운 문제는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보통은 2등급에서 3등급 나오는 학생들은 전부 다 서술형은 거의 감점 없이 득점을 하는 게 할 정도의 이제 난이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광문고에서는 변별력 문항이 보통은 객관식의 2문제, 그리고 단답형 주관식 6문항 중에서는 한 3문항 정도가 변별력 문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 재작년까지만 해도 1학년 시험에 단답형 주관식에서 2문제가 거의 모의고사로 치면은, 그러니까 학력평가로 치면은 거의 킬러 문제에 해당되는 난이도가 나왔었는데, 최근에 작년 기출문제들만 보면은 거의 킬러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준킬러 문제 정도로 나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력평가에서 많이 냅니다. 학력평가 기출문제에서. 그래서 광문고 시험의 특징은 이 정도가 되고, 사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이거를 대비를 하기 위해서 뭘 특별히 해야 되는 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통합반으로 반들을 이제 유지를 하는 이유가, 수학은 이제 과목 특성상 뭐 광문고는 수학을 이렇게 내니까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뭔가 다르게 학습해야 되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시험 범위가 많이 틀어진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학사 일정이 막 혼자 시험을 저 2주 뒤에 본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면은 사실 따로 이제 학습을 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시험 난이도가 어렵든 쉽든 상관없이 그냥 시험 포맷이 이렇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열심히 잘 공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열심히 잘 공부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결국에 내신이라는 게 어떤 난이도로 시험이 나왔든 간에 등수는 다 정해지는 거고 그대로 이제 등급이 결정이 되는 건데, 그 내신 시험만의 특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광문고 시험의 특징이 아니고 이제 내신 시험이랑 비교를 할 만한 게 사실 이제 학력평가인데,
이제 이미 고등학교 자녀들을 이제 보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학력 평가가 혹시 몇 분 동안 시험 보는지 알고 계신가요? 네, 저 대답을 들은 것 같습니다. 100분 동안 진행을 하거든요, 학력 평가는. 그리고 내신은 50분이에요. 그리고 보통은 내신 같은 경우는 23문항에서 24문항 정도 이제 시험을 보고 학력 평가는 딱 30문항입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2배인데 문제 수는 차이가 이제 5문항 정도밖에 안 나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내신 시험을 볼 때는 좀 학력 평가랑 비교를 했을 때 기계적으로 문제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이제 그래서 학생들 중에 내신을 잘 보는데 수학 내신 시험을 잘 보는데 모의고사 등급이 안 나오는 학생은 없고요. 보통 모의고사 점수는 잘 나오는데 내신 시험이 잘 유난히 안 나오는 학생들은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본인은 느긋하게 수학 문제를 좀 즐기면서 풀고 싶은데 내신은 즐길 그 시간이 아예 안 나오거든요. 그냥 보자마자 아 이거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하면서 딱딱딱 기계적으로 정확하게 실수 없이 풀어내야 1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내신이랑 학력 평가는 이런 성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으려면은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 제가 이거를 실제로 좀 시켜봤는데 효과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엄청 크게 보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이제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들한테서 볼 수 있었던 점이 일단 문제들 이제 수학 문제를 푼다는 게 이제 수학 문제의 조건들이 이렇게 다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건들을 잘 해석을 해서 이 답까지 이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학생들이 조건을 해석을 할 때 제대로 해석을 안 하고 그냥 막 써요. 시작을 해요. 그냥 일단 본인들이 아는 공식이랑 막 이런 거를 막 찍찍찍 이렇게 다 써놓고 그 다음에 뭐 되는 거 없나 하면서 이제 이렇게 관망을 하고 이제 막 시작을 한 다음에 이제 때려 맞추는 거죠. 이런 풀이는 이제 때려 맞추는 건데 이런 식으로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중간에 머리가 하얘진다고 표현을 하죠. 보통 5번인데 안 풀려 라고 하면서 이제 아예 머리가 하얘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리듬 놓치고 시험을 망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보통 어떤 훈련을 해줘야 되냐면 조건을 해석을 하고 나서 잠깐 가만히 기다리고 문제 푸는 이 답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머릿속에 잠깐 떠올려 본 다음에 연필을 떼기 시작해서 풀이를 시작을 하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연필을 뗀다 안 뗀다에 이제 계속 제가 집착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연필을 일단 쥐게 해주면은 무조건 써요 학생들이. 제가 이제 관찰을 해봤는데 일단 막 쓰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선생님이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뭐라도 써야겠다 싶어서 생각이 들었는지 계속 뭘 쓰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는 수학 공부하는데 이제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특히나 이제 내신 같은 시간 타임어택이 있는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진짜 안 좋습니다. 이렇게 문제 풀면은 막 어쩌다 되겠지라고 하면서 이제 풀면은 안 되거든요, 아예.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조금 해야 된다는 거는 이제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거는 뭐 광문고라고 해서 이제 특이하게 뭔가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확실히. 자, 그리고 이제 저희 내신 수업 이제 개학하고 나서 개강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에 1회에서 7회 수업까지는 이제 진도를 나갑니다. 진도. 1회부터 7회까지는 진도를 나가고 보통 광문고 같은 경우는 다항식의 연산에서 2차 함수까지가 이제 중간고사 범위로 4년 연속 이제 그렇게 끊겨 왔었고 그 다음에 8회부터 한 14회까지는 문제풀이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저희가 지금 수준별로 분반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수업을. 이제 막 수학 전문학원처럼 엄청 세분화해서 레벨을 나누지는 않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정규반이랑 심화반으로 이렇게 분반을 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 기준으로는 심화반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보통 본인 학교에서 내신 등급이 1등급에서 3등급 초반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학생들이 정규반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최근 좀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인데 보통
1등급에서 3등급 초반까지는 학생들이 공부를 좀 그래도 할 생각이 있고 이제 성실하게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 3등급 중반부터는 네, 그 예전이랑은 좀 다르게 예전에는 좀 그래도 3, 4등급까지는 그래도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었는데 이상하게 공부를 잘 안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래서 사실 저희가 나누는 이 심화반이랑 정규반은 뭐 순수하게 이제 수학적 실력 가지고만 나누기보다는 대체적으로 이제 기질을 좀 많이 보고 나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좀 공부에 욕심이 있고 이제 잘하고 싶은 생각이나 의지가 있는 학생들은 이제 실력과 무관하지는 않지만 보통 이제 그런 학생들이 실력이 좋기는 하니까요. 그런 학생들을 주로 심화반에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학생들도 가끔 있기는 있어요. 잘하는데 열심히는 안 하는 학생들. 이제 그런 학생들도 근데 정규반에서 이제 재미없는 거,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재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다 아는 거를 얘기를 하면. 이제 그런 거를 듣고 있으면 아예 공부가 안 되니까 이제 그런 학생들도 심화반에 입반을 시키기는 합니다. 이제 그리고 저희가 원래는 이렇게 분반을 할 때 그냥 이렇게 시험 점수만 보고 분반을 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을 진짜 30분이라도 앉혀서 옆에서 문제 푸는 걸 봐요. 물론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학생들이 이제 막 우물쭈물 이제 막 안절부절 못해 하는데 그럼 이제 잠깐 자리 비켜줄까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네, 뭐 잠깐 나가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이 어쨌든 문제를 틀리고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고 했는지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분반 테스트를 원래 보통은 합니다. 근데 이번에 그게 이제 시간이 여유가 안 돼, 그러니까 저희와 이제 시간이 그게 잘 안 맞아서 분반 상담이 잡히지 않으면은 첫 시간에 분반 테스트를 볼 거라서 이제 그거 보고 이제 입반을 결정을 하는데 사실 일주일 있다가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 그러니까 뭔가 괜찮게 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 풀이를 봤을 때 좀 성실하게 공부하는 학생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일주일 동안 관찰을 해봤더니 그게 아닌 것 같으면 이제 뭐 정규반으로 다시 이제 재배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정규반에 일단 실력이 많이 모자라는 것 같아서 정규반에 이제 배치를 했는데 일주일 동안 지켜보니까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욕심도 있고 생각보다 이때는 뭐 긴장을 해서 못 봤던 것 같다 뭐 이런 학생들이 있으면 다시 심화반에 재배치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반이 다시 결정될 수도 있긴 합니다. 이때는. 그러고 저희가 이 정규반이랑 심화반이랑 나누는 이유가 물론 이제 수업 시간에 다루는 주 컨텐츠 자체에 좀 차등을 두기 위해서기도 한데 여기 이 커리큘럼도 조금 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화반 학생들한테는 진도를 나갈 때 일일이 세세하게 모든 개념을 다 처음부터 설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게 되는 한 중상 정도 난이도 되는 문제들을 이제 주제별로 정리를 해서 이제 그거 위주로 전달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문제풀이를 할 때는 저희는 무조건 기준이 학력 무관하게 학력평가 기출문제 기준입니다. 무조건. 학력평가 기출문제 중에서 킬러 문항이나 준킬러 문항에 해당되는 것들을 풀이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심화반은. 근데 정규반은 현실적으로 이 학력평가 기출문제를 다룰 준비가 이제 보통 안 돼요. 이 7, 8회만에. 그래서 정규반 학생들은 이 1회에서 7회 진도 나가는 것도 1회에서 7회가 아니고 1회에서 9회 정도로 이제 진도가 조금 늘어질 수도 있고 정규반 평균 수준에 따라서 늘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이때 문제풀이를 할 때는 이런 킬러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이런 킬러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정규반 학생들은 시험에 나오는 중간 난이도의 문제들을 정확하게 풀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연습을 더 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 범위로.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이때쯤 되면은 다 정해지기 때문에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모든 문제들을 이제 풀어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진도 나갈 때 다 풀었던 문제기는 한데 풀어봤다고 해서 학생들이 다시 풀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이때는 그렇게 나간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수업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이제 학생들이 과제를 매번 해올 때마다 이제 그걸 입력을 합니다. 저희가 쓰는 프로그램에. 그래서 이제 시험이 다가올 때쯤이면은 학생들이 어떤 유형이 약하고 어떤 유형이 강한지 이제 이런 것들을 알게 돼서 실제로 여기 이 8회에서 14회 이 문제풀이를 하는 요 시기에는 이제 본인이 취약한 유형을 위주로 이제 과제가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번에 좀 이
이 시스템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변경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로 쌓이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이제 허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허점이 뭐냐면 과제를 안 내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아무 정보가 없는 거예요. 시험이 다가왔는데 물론 저희는 알죠. 얘가 뭘 못하고 이제 그런 거를 알긴 알지만 그걸 이제 실제로 뭔가 조치를 취하려면은 데이터가 그래도 있어야 되는 건데 과제를 안 내는 학생들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제 그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클리닉 시스템을 이번에 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조교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물론 저희 지시하에 이제 진행을 하겠지만 조교 선생님들께서 너 과제 이거 안 냈는데 좀 해야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많이 닥달을 할 것 같아요. 올해는 이제 작년에는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는데 이제 너무 이제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학생들이 과제를 안 내면 이제 그거를 좀 과제를 기본적인 거라도 좀 수행할 수는 있게 이제 좀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그리고 뭐 이거 지금 다 팜플렛에 있는 내용인데 사실 선생님 한 명이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선생님 두 명이 한 명의 학생을 바라보는 게 이제 조금 더 뭐 문제점을 보는 거는 당연히 이제 더 좋고요. 이제 물론 조치도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을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조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치하는 거에 있어서 저랑 장태호 선생님이랑 좀 방법이 다릅니다, 많이. 그래서 학생 성향에 맞게 아마 둘 중에 한 명은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는 조금 그래도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강압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학생들을 설득을 해야 된다고 이제 보통 생각을 해서 저쪽에 지금 학생들 3명이 앉아 있는데 네. 저는 설득을 합니다. 이거 해야지. 왜 해야 되냐면이라고 하면서 이제 설득을 하는 편인데 네, 장쌤은 이제 좀 반대입니다. 저랑은. 이제 그게 안 좋다는 건 아니고 그게 이제 잘 먹히는 학생들도 있고 저처럼 하는 게 잘 먹히는 학생들도 있어서 이제 그런 측면의 얘기를 이렇게 써놓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서술형 대면 첨삭은 제가 뒤에서 좀 다른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뭐 원래 작년에도 서술형 대면 첨삭을 했었는데 이거를 좀 4명을 모아놓고 1시간 반 동안 질문도 받고 서술형 대면 첨삭도 하고 이제 다 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냥 이번에는 아예 시간을 다 20분에서 30분씩 다 개별로 잡아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매주 똑같은 시간에. 이 서술형 대면 첨삭을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학생들이 보통 1학기 중간고사 보고 오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시간이 모자랐다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물론 시간이 모자란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냥 실력이 안 좋아서 이제 모자랐을 수도 있고 실제 실력은 괜찮았는데 시간 안배를 예를 들어서 난 서술형에서 감점을 죽어도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막 아주 그냥 해설지를 써놨어요. 여기 뭐 이제 해설지를 이렇게 편찬을 해놓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진짜 안 좋습니다. 그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서술형 답안을 작성을 할 때는 감점을 당하지 않는 선에서 꼭 써야 되는 이 단계들만 이제 써줘야 되는 거지. 막 무슨 이제 제발 좀 깎지 말아주세요라는 식의 이제 답안 작성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제일 얘기 많이 하는 거는 이제 이것도 약간 감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감이 오실 것 같은데 저는 한글을 쓰지 말라 그래요. 서술형 답안 쓸 때. 한글은 정말 필요한 거에만 쓰는 거지 대부분 다 숫자와 문자면은 이제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도 감점 안 당해요. 제대로만 쓰면은. 그래서 그런 군더더기 없이 답안을 작성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저희가 교정을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어머님들 가끔씩 이제 자녀분들 문제집 보면은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막 풀이 막 문제가 이렇게 적혀 있으면은 여기서 시작 중단 1 끝 막 이렇게 이상하게 막 이렇게 써놓잖아요. 학생들이. 이제 그런 것도 아마 이제 잔소리라고 하죠. 이런 거를 보통 제발 이렇게 좀 하지 마라라고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아마 이제 1대1로 하면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특히나 1학년들한테는 많이 필요하고 이제 이거는 저희가 조교 선생님들한테 안 시키고 저희가 직접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과제 관리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체커 클래스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원래 저 시간에 저희가 이제 질의응답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질의응답이 메인이 아니고 이제 과제를 제출하지 않은 게 있거나 아니면은 과제를 제출을 했는데 제일 안 좋은 게 이런 거예요. 학생들 중에
나는 과제를 밀린 거 없이 다 제출을 했는데 뭐가 문제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과제를 제출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이 틀렸던 문제들을 꼭 다시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거를. 근데 이제 학생들이 그걸 하기 싫어해요. 보통은 채점도 하기 싫어하죠, 학생들이. 근데 채점도 해야 되고 채점에서 틀린 것들을 다시 질문을 해서 알아본 다음에 거기서도 끝나면 안 되고, 오답 과제랑, 그러니까 그 틀렸던 문제 그 자체 문제랑 그거랑 비슷한 문제까지 풀어봐야, 혼자 풀 수 있어야 이제 그때 이제 학습이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과정을 여기 체커 클래스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수토반이랑 목일반에 이제 개강을 하게 되고 3월 6일이랑 3월 7일에 네, 개강을 합니다. 그리고 저 개강 첫날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반 테스트를 진행하게 될 거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것도 작년에는 하지는 않았었는데, 작년에는 방학 때 이걸 진행을 했었거든요. 이제 부교재가 아니고 시중교재 문제풀이반이 금요일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준별로 나눠서 2가지 부교재를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어려운 난이도에는 지금 유력한 게 뭐 시험 직전 R이라는 교재가, 시중 교재가 있고, 이거 아니면 저거는 그리고 무료입니다. 저 문제풀이 추가 수업은. 그냥 학생들 내신 대비를 좀 잘 하라고 이제 저희가 그냥 특별히 이제 다시 추가로 하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시험 직전 날 아니면은 고쟁이가 이제 조금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집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렵지 않은 문제집이 EBS 올림포스입니다. 올림포스. 사실 시험 직전 날은 한영고 부교재고, 이제 EBS 올림포스는 광문고 부교재긴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교재를 선정을 해서 할지 아니면 문제집을 섞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저희가 이제 학생들한테 이 그 주차에 나간 진도에 대한 뭐 괜찮은 문제가 있으면은 여기에서 선정을 해서 7시부터 10시까지 매주 금요일에 풀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는 항상 수업을 할 때 영상을 찍기 때문에 저 시간에 맞지 않으면은 이제 그래요. 이게 저희가 이걸 왜 하게 됐냐면, 학생들이 정말 생각보다 부교재를 안 풀더라고요.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광문고 부교재 같은 경우는 어려운 난이도가 아니기 때문에 시험 문제 이걸 안 풀어도 다른 문제집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직접 똑같은 문제를 보는 거랑 보지 않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랑은 천지 차이기 때문에 꼭 풀어봐야 되고, 그리고 학기 중에 그냥 진도 나갈 때마다 학교에서 원래 따로따로 이렇게 쉬는 시간에 푸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생들은 안 풉니다. 이걸 절대로 자진해서 푸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풀이를 하려고 하는 거고, 네, 이거는 저는 많이 주요하게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교재에서, 그러니까 이게 막 엄청 특이한 문제들이 수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니긴 하지만, 시험장에서 봤었던 익숙한 문제가 나오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은 정말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실력이 한 3등급, 4등급 정도 되는 선에서는 이제 특히나 그게 많이 작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교재 문제풀이 추가 수업은 꼭 이제 참여를 웬만하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랑 이제 같이 수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리고 광문고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솔직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광문반을 따로 운영을 했었어요. 이제 인원수가 너무 많아져서, 그리고 학사 일정상의 이유로 이제 광문반을 따로 열어서 진행을 하긴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매 시기마다 좀 달라지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집 인원이나 이런 것들의 여건에 따라서 이제 그거는 확답을 지금은 드릴 수 없는 상황인 거고, 내신 대비를 어쨌든 통합반에서 하더라도 이제 광문고는 시험 범위가 이렇게 튀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학습을 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설명회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사실 저기 좀 앉아 있는 3명의 학생들은 굉장히 이제 바람직하다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사실 원래 설명회를 학생들이 와서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궁금한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직접 들어야 되는데, 이제 보통 학생들은 다 가만히 있고
이제 어머님들께서만 이제 전전긍긍 이렇게 좀 알아보러 다니시는데 사실 수험 생활이라는 게 학생들 이제 학생들도 한번 잘 들어봐요. 그 수험 생활이 학생들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어머님들이랑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같이 이제 그 2인 삼각이라고 하죠. 2인 삼각이랑 비슷하거든요. 이 수험 생활 하는 게 어머니랑 이제 학생들이랑 그렇게 같이 가는 건데 이제 어머님들께서는 굉장히 이제 답답하실 거예요. 이제 끌어오는 대로 이제 끌려오지도 않고 말도 안 듣고 하는데 그래도 좀 독려를 많이 독려를 많이 해가면서 이제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 수험 생활이라는 게 되게 이제 불안하고 이제 잘 앞이 안 보이기도 하고 그래도 굉장히 금방 지나갑니다. 생각보다. 이제 그래서 다들 이제 학교 배정을 받으셨는데 이제 화이팅 하시고 그리고 이제 반배치고사 관련해서 이제 특강을 다음 주에 제가 알기로는 국어랑 영어도 하고 수학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때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랑. 네. 뭐 이상 마치겠습니다.